날씨가 오늘 30도를 넘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도 보면은 슈퍼 엘니뇨가 금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엔 산하의 세계 기상 기구 발표에 의하면은 2026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약 80%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024년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금년이 그럴 개연성이 있고 또 이 엘니뇨의 여파는 내년까지 계속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광주 전남 미래 비전이 매월, 아니 2달 만에 한 번씩 포럼을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창립 이후 10차 포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차 포럼의 주제는 이제 7월 1일 날 전남 광주 특별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통합 광주 전남 특별시 출범의 즈음에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주제를 대전환의 길을 묻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오늘 토론을 실시합니다. 때마침 대전환위원회다 해가지고 특별시장 당선자는 화답이라도 하듯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인수위원회인데 인수위원회 명칭을 그렇게 정하고 지금 열심히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공동대표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유한호 공동대표님, 광주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휴대용 마이크는 조금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이 더운 날씨, 그것도 다들 참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발표자들, 그리고 또 이 객석에서 이 상당히 길어질 토론을 지켜봐 주실 관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주 전남 미래 비전이 3년차 지금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오늘 제 10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마침 시간이 좀 제가 인사말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소를 쓸 때마다 좀 괴로운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앞으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통합이 그냥 그 일반적인 의미의 통합이 아니라 고유명사로 서울특별시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좀 수준 낮은 특별시로서 통합특별시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괴로워해야 되는, 글씨 몇 자를 더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농반 진반인데 이 통합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참 문제 제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그동안 우리가 쭉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전환의 시대에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어떻게 끌고 갈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러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제시하고, 이것이 이 내용이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시 체제에서 가급적 실현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인수위원회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럼 이 내용은 이미 오늘 발표하실 내용들은 이미 인수위원회에다가 제시했고, 그쪽에서도 정책 실무팀에서 살펴봤다는 그런 전언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채택되고 실현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변형될지, 그것은 이제 실제로 실행 파일을 만들면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여기에 우리 이병태 교수님 저기 가만히 말하죠. 특별 고문이시죠?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께서 나오셔서 저기 내용을 좀 더 듣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삼아 다시 또 인수위 쪽에다가 전달도 하실 걸로 그렇게 저희가 기대됩니다. 자, 뭐 너무 긴 시간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고문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통합특별시,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와 한편으로는 우려, 이런 것이 이제 같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와주셨는데, 현고 스님께서 간단하니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어요. 왜 광주 전남을 합쳐가지고 그 꿈은 우리도 부자가 좀 돼보겠다, 그 생각 같아요. 사람 좀 많이 모이게 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나는 출가한 스님이라서 그런지 주말이면 제가 차를 몰고 우리 전라도 땅 여기저기를 쉬지 않고 다녀요. 더 늦기 전에. 그런데 옛날 우리가 60년대에 보았던 서양이나 미국의 거리의 모습이 가로수가 우거져 가지고 하늘이 안 보여. 이런 가로를 가지고 있는 데가 호남뿐이에요. 사실은 너무 좋다, 생태적이에요. 이대로 살면 안 되나? 그 생각합니다. 제가 조계종 총무원에 올라가서 6분의 총무원장을 모시고 소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1년이면 뭐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찰 하나 꿰차고 앉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전라도로 갈란다. 70년대의 그 모습 그대로인 우리 고향은 70년대 그대로예요. 서울을 가보세요. 거리 수도권에서 조금만 나가도 먼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놓은 공장,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우리는 자연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살만한 곳인데, 이게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박탈감이나 이런 것은 조금 해소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들 모든 생각이 바탕을 거기다 두고, 최소한도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최소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기반국,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밖에서 사람이 때로 몰려오는 것을 꿈꾸지 않는 것이 호남이 호남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뒷날에는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있는 바 그대로 돌아가 국정스님 화두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면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이제 한 12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십니다. 지금 한 분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20시에 토론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토론을 할 거냐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들 저희가 3개 파트로 임의로 나눴습니다. 분야별로 서너 개씩 3개 파트 1부, 2부, 3부로 나눠서 그 다음에 종합토론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은 한 30분 정도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아마 30분 안에 그 3개 파트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표해 주실 분들이 이제 3분 내외 정도 하시고 보너스 조금 사용하시면은 2분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발표하시고 한 섹터가 끝나면은 서너 번 발표 끝나고 어떤 질의응답 토론 한 10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그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2분 20초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민주주의 배우면서 원론으로 공부하는 게티스버그 연설은 2분 20초, 3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전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할 때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발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통합특별시의 공간 구조 또 교통망 이런 차트에서 4분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 마이크가 돌아갑니다마는 원하지 않으면 그냥 작으니까 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는 조금 이렇게 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파트에서는 전덕영 교수님, 이순영 교수님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마는 조진성 교수님 또 손승광 교수님 이렇게 4분이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덕영 교수님께서 스타트를 좀 끌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덕영입니다. 발표자가 아주 많아서 저는 또 여기에 공동 대표로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먼저 호명을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전남 광주 특별시의 부청사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행정도시가 되겠는데 그 중심이 어디가 되면 좋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아마도 법에는 이 3군데 광주, 무안 그리고 순천 이 3군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예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뭐 경상북도나 뭐 충청남도의 새로운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있는 그런 그 도시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뭐 텍사스라든지 그런 데도 뭐 큰 도시들이 있지만 작은 도시 뭐 오스틴 뭐 물리적으로 중앙이 되는 그런 곳을 사용을 하고 뭐 또 전체적으로 워싱턴 DC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동쪽의 중심부인 그런 그 작은 곳입니다. 뉴욕도 있고 뭐 보스턴도 있고 뭐 여러 잘 알려진 곳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좀 발전에 뒤처졌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중심이 될 만한 장흥, 보성, 그 지역이 뭔가 행정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물론 그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곳, 오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100만 인구가 됐는데요. 우리가 목표라는 걸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들어지면은 목포도, 순천도, 광주도 가까운 거리,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서 또 남부 섬들도 아우르고, 우리의 특징이 이제 섬들이 바다가 많기 때문에 우리 특색 있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가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보성 쪽. 그래서 거기다가 뭐 건물 짓고 하는데 돈 뭐 몇천억 뭐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길이 또 새로 뚫리고, 지금 현재 그 철로도 뭐 단선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복선으로 되고, 뭐 KTX에서 목포에서 뭐 부산까지 있자 뭐 이런 뭐 것도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그 영암, 강진, 장흥, 고흥이라든지 우리도 보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천까지, 광안까지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담양이라든지 또 장성은 어차피 광주 주변에 있어요. 미국 뉴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발전은 가만 놔둬도 잘 될 거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안 된 부분들에 우리가 정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내용을 거기다가 썼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주청사 가지고 서로 지금 말이 많아요. 어느 한쪽으로 가면은 한쪽은 손해본다 이래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광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광주로 가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광주 있으면서 목포랑 상대하고 광주 순천 상대하고, 그러면 또 크고 넓은 고흥이라든지 진도, 강진 이런 땅들이 버려지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통합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배 이 당선자가 어렵겠지만은 정말 한번 큰 발을 내딛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립대학교 목포대학하고 순천대학이 서로 이렇게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의과대학을 어디로 갈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 대학 본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한 발을 내딛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1년을 지금 허송세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각자 학생들 모집하게 됐거든요, 지금. 근데 앞으로 문제가 돼요, 앞으로도. 그래서 병원은 사람이 많은 순천, 목포 이렇게 두더라도 순천 지역이 목포 지역이 거의 3배 정도 인구가 돼요. 그래서 목포 무안에 둬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목포, 순천대학 이 두 개의 중심 부분이 있는 보성의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청사도 만들고 동시에 대학 본부도 만들고, 대학 본부가 꼭 양쪽에 한쪽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도 거기다 만들고, 물론 의과대학 만들어진 의과대학 병원은 양쪽에 있어도 되죠. 또 광주에는 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은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시간이 좀 많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섬쪽으로 해서 지금 장흥에서 고흥까지 무슨 바다 위로 해상 연육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동시에 연결이 되면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전남 광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바로 그 손승광 교수님. 제가 이쪽으로 지금
안녕하세요. 손승광입니다.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전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그 얘기 같은데 전남 광주의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 전에 그때 당시는 이제 지방자치제 단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전라남도 광주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80년대. 그리고 도청이 옮겨가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제 다시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광주 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그때 젊은 나이에 저도 이제 거기 참여를 했었고 그때 제가 기획실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신정훈 의원도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었고 노무현 그때 당시 이제 부총재를 만났어요. 지역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만났을 때 민영배 지금 시장은 이제 노사모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때 민영배 시장 그러니까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분권 그 행정의 분권 중앙 정부로부터 분권에 관한 그걸 이제 열심히 주장을 했고 저는 이제 생활권 중심으로 보면 서울에 안 가더라도 광주권에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정반대 개념이었죠.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40년 후에 그게 이제 다시 논의가 됐고 너무 급격하게 인구 소멸되다 보니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이라는 게 희망적이지만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그걸 만들어 보자인데 잘 살아보자라고 20조를 5년 동안에 투자를 하면 그게 얼마나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될 건가 그게 저희들은 이제 제일 관심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기대 수준은 높은데 쓸 때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공간 구조가 광주하고 전남하고 이제 확산이 됐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시 공간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우리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게끔 투자를 할 건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간 구조나 이런 공간 복지 이런 관점에서 도시 공간하고 건축 이런 시설들을 통합에 맞게 엄청나게 크게 이런 화려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널려져 있는 공간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원고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순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따 에너지 말씀하실 때는 별도로 또 말씀 기회를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초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은 도표나 이런 부분을 전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 기술을 짧게 해 놓으셨으니까 참조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이순입니다. 앉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주 영암 초고속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형 아우토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2조 6천억을 들여서 총 길이 47km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려서 이 부분을 할까 말까 해서 내가 그 호남권 특별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정청래 그때 당시 대표하고 해서 이거를 반영을 시켜서 넣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초고속도로라고 이름을 바꿔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민영배 당선인께서 이걸 하게 된다면 이건 100% 국비로 하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의지만 가지면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돈 20조에서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원래 해주려고 했던 거니까 2조 6천억을 들여서 총 길이 47km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대통령께 뭐 해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용역을 수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서에서 여수까지 한반도 KTX 2시간대 이내에 도착하는 거. 요게 이제 10차 철도 계획에 들어가냐 마냐 하는 단계에서 제가 국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의장까지 해서 한 56명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 고속철도 밑에다가 이제 송전솔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넣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듣도 않더만 거기서는 이제 또 굉장히 생색내 갖고 용역이 바로 나와서 제가 또 용역까지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철도가 그거 오는데 24조 정도 되는데 또 송전솔로를 하는데 2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개를 세이브하면 그러니까 이 주민 수용선이라든지 이걸 하면 한 5조 정도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그 16기가를 그리 보내는 걸로 2040년까지인데 5년 땡겨서 2035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초고속도로에 지금 영암에서 이게 영암이 저쪽 올출산에 있는 쪽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해남 솔라시도 쪽입니다. 이 아우토반은 그 뭡니까 해남 솔라시도 그 대불산단으로 이게 뚫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공항 있는 데 강주까지 이렇게 바로 직수할 수 있는 그런 초고속도로를 빨리 하도록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겠다. 좀 졸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그 조진상 교수님께서 교통망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광역 철도를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의 말씀이실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이제 있었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전철이라는 게 있죠.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천안, 서울에서 춘천 다 기존 철도를 활용해서 그 도시간의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수도권 전철은 굉장히 익숙한데 그러면 지방에도 그게 있느냐? 맞습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동해 남부선 구간이라고 10년 전에 개통해서 왕복 100회 운영을 하고 있고 구미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를 거쳐서 경산까지 63km인데 재작년에 개통을 해서 왕복 10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은 계룡시에서 대전을 거쳐서 신탄진까지 올해 말 운행을 목표로 왕복 130회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역들은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철도를 놔서 도시간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신설 철도를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모든 지역이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한 50km에서 80km 뭐 그 정도의 광역 철도를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기존 철도를 활용한 지역 간 기차 1차로 놨고 또 신설 철도를 통한
그 광역철도, 일반 광역철도를 2차로 지금 거기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 중에 있고, 3차로 거기 광역 급행철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GTX 같은 거, 그것도 다 지금 계획이 확정돼 있거든요. 부산, 울산 지역, 대전 충남 지역.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CTX라고 부르고, 대전 충남 지역 CTX로 부르고, 부산, 울산 지역에서는 BTX라고 불러요. 그게 다 계획이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노선에 기존 철도망 1차, 일반 광역철도 2차, 급행 광역철도 3차 다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기본도 안 돼 있어요. 꽝이에요, 꽝. 그런 상태에서 신설철도는 계획하는데 10에서 15년, 거기 건설하는데 또 10에서 15년. 그러면은 합치면은 신설철도는 최소 20년에서 30년 걸려요. 지금 광주는 아주 그 광역철도 신설을 한다고 하지만 30년 후 얘기예요. 거기 건설비를 몇천억 부담하고 운영비를 매년 500억, 800억 부담하는 건 별도로 치더라도 시간만 따지더라도 30년 후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 빨리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주에서 목포까지, 기존 철도 호남선 다 있죠. 광주에서 요수까지, 그 앞으로 경전선 새로 놓여지는 거기다가 지역기차만 얹으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으면은 63km 넣었는데 총 비용 2천억 들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방비 30% 부담하니까 대구가 300억, 경북이 300억, 총 600억 들여서 지금 20분마다 한 번씩 다니는 지역 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이 뭐냐면은 기차 사는 비용하고 역 초과하는 비용뿐이에요. 철로는 그대로 있으니까 기차 사고 역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자, 빨리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광주 나주간 광역 철도가 미끄러지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존 철도를 활용해서 먼저 이것들 하자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가지고 이번 선거 국면, 통합 국면에서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이번 후보자들 TV 토론에서 광역철도, 기존 철도망 활용, 이게 이제 이슈 중에 하나로 이제 떠올라가지고 지금 민영배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금년 8월 달에 이제 심사를 한대요. 금년 8월 달에 심사를 하는데, 그 전에 신청이 돼 있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어렵고, 그러면 5년 뒤로 넘어가요. 완전히. 지금 이번 8월 달 심사에 통과가 되면 10년 후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빨라도 15년 후에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빨리 추가 신청해라. 추가 신청은 복수로 할 수 있거든요. 복수로. 다른 데도 다 복수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작년 10월에 광주 나주간 신설로 1차 신청을 했고, 금년 2월에 광주 화순간 구간을 신설철도를 2차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6월, 7월이 다 가기 전에 3차 신청해달라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다행히 그 민영배 인수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오늘 또 지금 담당자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지금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이제 공감을 했다고 그래요. 전남 공무원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는데 안 듣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민영배 당선자께 직보해서 빨리 지금 6월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파트 토론이 끝났습니다. 아마 이런 유형의 토론 아마 이렇게 많이 경험을 못해 오셨을 텐데, 몇 가지 이 통합특별시의 공간 구조, 교통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울트라 고속도로,
그 다음에 광역, 철도 교통망을 광주 전남이 구축을 좀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저비용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자. 이번 사이클에 놓쳐버리면 5년 뒤 늦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외에 통합특별시의 캐피탈을 새롭게 대전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가 필요하거나 또 토론을 하거나 혹은 보완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넘겼다가 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 산업 클러스터 이런 부분 조성 문제. 그야말로 이제 광주 전남이 이 통합특별시가 되면은 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도 좀 이렇게 오고 실질적으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마 특별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는데 다 게티스버그 연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융합 혁신 제조 거점 클러스터 구축. 이렇게 광기술원의 김영현 박사님 오셨습니까? 예. 시간 너무 짧게 들어가지고 보너스 한 1분은 버틸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광기술원 김용현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에너지와 AI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는 이제 국가의 하나의 주제인 피지컬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산업화에 대한 부분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내용을 제가 고민하게 된 이유는 현재 EU에서 배터리나 그런 제품에 대한 데이터, 공급망에 대한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 볼 것인가, 피해서 그 다음에 현재 인구의 절벽에 대한 부분도 저희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현재 지역에 있는 산업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산업으로 확보해야 된다. 일단은 저희가 고도화하고자 하는 산업군은 2차 전지 소재와 AI를 연계하는 걸 먼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이 현재 광주 전남에 많이 현재되어 있고, 특히나 포스코가 있는 포항 광양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있는 그쪽에 우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글로벌 규제 대응과 지역 산업에 대한 부분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AI와 피지컬을 더 공유를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융합 제조 혁신을 저희가 구축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의 공정에 대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부족을 극복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라인 기반의 LASS라서 라인 as a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기업들이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화에 대한 부분과, AI와 2차 전지 융합을 통해서 융합 모델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확보하고요. 또한 이런 피지컬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축 사업을 적용을 해서, 광주에는 AI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를 저희는 구축을 하고, 전남에는 2차 전지 소재 파일럿 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AI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피지컬 AI 스마트 클러스터를 각각에 따라서 산업군에 따라서 연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광주 전남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계획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정책 및 지역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고숙련이나 신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또는 그런 신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연계시키고, 또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이 지역사회가 투자와 함께 인력 양성,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확대가 가능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 융합혁신 제조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한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꼼꼼히 들었다가 집에 가서 여기 자료 요약하는 걸 다시 한번 다 봐야,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은 26페이지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오늘 맹종선 교수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계셨습니다. 이재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서 호남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최종 발표를 월말에 한다 언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엄청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재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맹종선 우리 전남대 연구교수가 이 제안을 해주셨고, 거기에 같이 이종호 우리 운영위원께서 오늘 발표해 주시고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핫 이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당선자는 조심스러우니까 말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반도체 팹이 와야 되는데 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강의원 부지사께서 반도체 팹이 와야 된다, 팔을 엎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소멸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이제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6월 8일 인수위원회 만들었을 때 기획분과위원장 김용수 위원장께서 반도체 팹을 유치하기 위한 TF 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당선자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구나. 징징대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준다고 했던 것도 뺏어갑니다. 아니면 예산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이런 시민단체랄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 당연히 오면 좋죠. 그 다음에 적어도 팹이 와야 된다. 반도체 팹이 안 들어오면은 팹리스 파운드리도 견치 우리가 공공 팹이라도 갖고 와야 된다. 그것이 맹종선 교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다른 분들의 제안이기 때문에 3분 안 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반도체 산업, 칩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건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 현재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만, 중국 그렇게 해서 칩 산업의 가장 중심지가 동아시아인데, 드디어 이제 저희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에 입주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문제로 수소 에너지 복합형 R200 산단 조성, 우리 그 김태원 연구원님 오셨습니까? 예. 저희 발표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석 교수님이 또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런 내용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PPT로 저는 한 서너 장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이제 수소에너지 복합형 R200 에너지 산단을 이 지역에 한번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실현을 해보자. 앞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라인이 이쪽 지역에 내려올 거라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기업체가 여기로 그 팹을 설치하고 후공정 라인을 가져오는 이유가 아마 뚜렷할 겁니다. 전력 문제하고 용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수도권에서는 해결하기 힘들 거라는 것 때문에 내려올 건데, 사실은 저희 전남이나 이쪽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죠. 근데 문제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력 품질로 저희들이 그걸 공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전력이 그 일정한 품질의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이쪽에 반도체 라인을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지역의 수치상으로는 한빛 원전을 포함해서 한 25기가 정도 발전량이 있는데,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은 한 9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6기가 정도가 지금 외부로 송전이 되고 있는데, 그 16기가 정도를 10% 정도를 ESS로 이제 저장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면 그 비용만 하더라도 한 3조 원 이상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배터리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저희가 제안하는 건 이제 그 전력 그 저장 수단을 ESS 같은 단주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수단과 장주기 저장 수단을 복합적으로 이걸 설치를 하고, 이걸 실제로 운영을 해서 수십 메가와트 단위에서 이런 산단을 조성을 해서 특별히 이제 일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단이 아니고 그런 첨단 산업 24시간 365일 일정한 품질의 전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화된 산단을 이 지역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향후에 그런 첨단 산업이 이 지역에 유인될 수 있는 요인을 저희들이 실제로 실증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R200 산단이 지금 전국 어디에도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실현되려면 특별법부터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전북 새만금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통합시에서 특별 재정 한 20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재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걸 좀 선점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향후에도 저희가 기업 유치나 그 다음에 기타 첨단산업 유치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자세한 재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또 관련 전문가분들 중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또 코멘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호영 선생님께서 또 특별히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호영입니다. 방금 김태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소 기반의 에너지 산단 구축에 대해서 추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에너지 이슈가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김태원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이쪽에 통합시 또는 시장님께서 헤드에 대한 판단을 좀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는 에너지 산업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시장님 임기 동안에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여수 화학산단도 무너지고 있고 또 광양 제철도 어려워지고 있고 목포의 조선산업도 무너졌습니다. 영광의 원전도 이제 올해부터 폐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산업들은 사실은 수소와 같이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윤택한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소 산업에 대한 기획 또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기획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움직여가고 있는 사업에 올라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기술원 설립에 대해서 광주 전남 통합시에서 시장님께서 통합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움직이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사업의 수소 전략을 가다듬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계류 중인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좀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경쟁 그룹으로 경쟁 지자체는 포항시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전북 완주시가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미 시비를 투입을 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고 인천시도 시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매우 심하지만 우리는 지역 경제, 특히 이제 포항시는 기초기술 개발로, 인천시는 플랫폼 구축. 근데 우리는 지역 기업과 함께해서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태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산단 기획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 전략을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마침 시장님께서 지난 토론회 봤더니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일례로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들어왔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이 들어오면서 전국의 탄소 관련한 사업들이 전북으로 모두 다 몰렸습니다. 전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소기술원이 광주 전남 통합시로 움직인다라면 이 지역의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세계로 갈 수 있는 수소밸리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두 다 관심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료집의 저 끝머리에서 두 번째 제가 2045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5년,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개 2050 탄소 중립,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고 사빅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은 어떤 의미냐? 그야말로 대전환입니다. 20년 뒤에 현재의 경제사회 구조에서 탄소를 빼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탄소를 빼낸 자리에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재생에너지고 수소고 신에너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저희 탄소 중립을 위한 여정으로 보면은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은 100m 경주다 그러면 한 30m, 50m 이렇게 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준은 10m도 지금 가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다른 데보다도 5년 앞당겨서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한 이상 그야말로 오늘 주제에 맞는 대전환을 길을 가야 되는데 탄소 중립에 가는 가장 지름길은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입니다. 특정 기업만이 R200이 아니라 전체가 다 R200 아니겠습니까?
수송수단이 되든 아니면 건축이 되든 지금 우리가 쓰는 전력이 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와서 페트로스테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레트로스테이트로 가는 그런 길이 탄소 중립의 길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특별히 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전부 수입 제품들이고 앞으로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는 약 100기가와트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35기가와트죠. 그럼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국산품이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는 2035년까지 약 37기가와트 이순영 선생님 잘 알고 계시고 계획에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재생에너지 제품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우리는 풍력이 물량이 많습니다만은 반도체 잘 만들고 자동차, 핸드폰 다른 거 다 잘 만들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100%는 아닙니다만은 상당 부분 중요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다 수입하는 이런 구조를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생에너지 르네상스를 우리 기술과 산업으로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45 탄소 중립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발표를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사전에 특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린다 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과 산업 육성과 관련을 해서 이순영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한전이 오면서 에너지밸리 프로젝트가 있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예, 말씀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가 저희가 2035년에 풍력이 30기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5년에. 그러니까 개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통이 2031년에 풀리고 38년, 40년 가야 풀리니까 그게 이제 30기가가 되어 있고 최근에 지금 신안 쪽에서도 홍도 흑산도 쪽까지 하면 이제 부유식 풍력이라고 이렇게 물에 띄우는 거죠. 그게 10기가 정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40기가와트가 이제 그거는 2038년 이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유는 개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발전이 당장 해남 인근이 한 5.4기가, 영암 대불산단 인근이 한 2기가 이렇게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개통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양암호하고 금호호 그 두 군데에서 수상태양광 한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척지 2기가 오고 해서 그걸 대불산단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영암 3호 중공업에 100원 전기를 넣겠다 여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래 100원 전기를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나 이런 그 아리백산단에 특별하게 100원을 설계한 거거든요. 20조 온 거 중에서 3조 정도는 이제 당사인께서 약속을 그때 당시에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한 1조 8천억 정도 넣으면 100원 전기로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100원 전기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주민들 이익공유제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 임대비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것은 140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임대비가 좀 들어가 있고 전부 개통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100원 전기가 이제 강주시도 그렇고 전남도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가 이쪽으로 온다 보니까 제가 설계한 걸 좀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줬습니다. 전부 100원 전기를. 그러면 그게 기업 대기업까지도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후공정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한 3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 팻보다.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는
400메가, 800메가, 이게 1기가 이하면은 바로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 반도체가 들어오더라도, 3기가, 4기가는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 지금 9기가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한 5기가에서 6기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피크치 살짝 올라갈 때 7기가 정도. 그 정도 되고 14기가와트가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백 산단으로 놓고 보면은 그건 2050년 아리백이기 때문에 이행 계획서만 잘 내면 이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반도체 공장 일이 오면 내일부터 뭐 아리백 한다 이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전기 요금을 좀 낮게 하고 지금 우리 호남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얼마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영광 원전이 지금 6기가 있는데 1기는 지금 정지해 있고 2기가 9월 말에 이제 다시 10년 재신청 평가 들어가는데 냉정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는데 딱 우리 호남 지방의 전력 발전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기 여수하고 여천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고 석탄하고 이런 쪽이라 그건 문 닫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쪽에 지금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우리가 뭐 반도체 와라 했는데 발전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2개 살려야 되고 우리 의장님 앞에서 내가 원전 얘기하기 미안한데 그 살려야만이 반도체 오는 거고 재생에너지를 점점점 늘리면서 그쪽을 연창중업하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쪽 호남권이 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1.9기가 한 12기가와트가 지금 풍력 발전이 허가가 나 있는데 개통이 없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고 태양광 발전이 지금 한 5.7기가 정도가 돼 있는데 대기하는 물량이고 이렇게 되면은 풍력 발전이 지금 우리가 28% 정도 이용률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22%에서 23%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커테일먼트가 2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출력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자르는 걸 제2 커테일먼트라고 하고 제1 커테일먼트는 뭐냐면 유지보수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정기 점검할 때 하는 겁니다. 그걸 2개 다 빼면 22%,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24시간 개념으로 전부 놓으면 아까 우리 요 수소 쪽 발표하시듯이 수소 산업도 함께 가야 되고 수소 저장에 대한 부분 ESS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배스 설비를 통해서 ESS만 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그 비전문가들께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ESS나 배스 설비는 어디까지나 브릿지 에너지다. 연결하는 에너지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품질이 좋기 때문에 고품질로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은 계속 키워가되 그거로 100%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섹터 커플링 개념으로 수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부에 계속 요즘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반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조, 3조 들어가지고 ESS를 몽땅 지금 배스 설비를 막 여기저기 깔고 있는데 그거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 이게 지금 만약에 정권을 계속 민주당에서 잡지 못하면 저게 ESS 수명이 5천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12년, 15년이면 그걸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권에 가서 그거 돈 뭐 알아서 해라 하고 한 3조 정도를 안 밀어주면 그야말로 다시 그걸 방빼라는 거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전기 품질이 급격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민간으로 돌려서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거론이 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 후보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잘못된 그림을 좀 그려내지 않을까. 저도 지금 자문위원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몹시 제가 걱정하고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에너지 밸리 포럼에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개통 쪽의 전문가는 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개통 전문가가 같아요. 알지는 모르면서 개통만 너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호남의 반도체를 성공시키고 재생에너지를 성공시키려면 정말 디테일한 설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조금 보완해 주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됐든 풍력, 바이오, 미래 에너지의 축인 이제 수소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다 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앞으로 수출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태양광, 풍력, 태양광이다 그러면은 그 밸류 체인에서 저 끝에서 사다가 모듈 만드는 정도가 우리 산업 아니냐.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다 수입하고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70-80% 중국이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에너지 밸리 한다고 그랬고 한 만큼 그런 산업을 우리가 광주 전남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육성을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통계 수치 보면 굉장히 매년 일자리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잘하고 자동차 잘 만들고 핸드폰 잘 만들고 다 잘 만드는데 왜 재생에너지 여 부분은 제가 의문이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종합토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전문가님들께 좀 말씀을 하고 또 통합 우리 광주 전남 특별시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까지의 토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술 또 산업 클러스터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 다 마치고 종합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문화, 사회 안전망 구축 또 이렇게 대전환기인데 대전환기 가장 쉽게 생각해서 반도체 그러면 세 가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물이 있어야죠.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사람, 인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3요소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인재 육성, 이런 문화, 사회 안정, 인재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인재 육성과 관련을 해서 지금 대전환위원회 이제 인수위원회 통칭 명칭이 그렇습니다만은 고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이병택 교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뜻밖의 그냥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석 교수님이 아마 말씀을 다 하신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본인이 대신 말씀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 이대양성은 그 뭐 아시다시피 처음과 끝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산업을 다 하지만 결국 그거 우리 얘들한테 일자리 주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재석 교수님하고 자꾸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던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외부에 안 가고 여기 자리를 잡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퀄리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퀄리파이가 안 되면 그 남은 것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다가도 좀 그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소위 이제 포스트 그레이드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게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그 미국 조지아주가 가지고 있는 퀵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이제 주정부에서 예산을 다 대가지고 일종의 학원을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운영은 꼭 기업이 해요.
그러니까 현대 모빌리티 트레이닝 센터 오브 조지아라고 하는 게 작년에 2025년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현대가 합니다. 자기 것처럼 하는데 모든 돈이나 거기 들어있는 학생들의 훈련생들의 월급까지 다 조지아주가 줍니다. 그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조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2조를 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게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 2조 중에 한 1조 정도는 뭐 그런 다양한 대학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런 것을 이제 하는데 써야 된다고 계속 지금 의견을 냈는데 이제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팔로우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대학에 많이 계시는데 저도 대학에 40몇 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은 대학의 논리가 있어서 대학은 대학의 논리, 총장님도 해보셨으니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이 지역에 혹은 우리 청년들 100% 그 입장에서 어떤 훈련에 나서줄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입니다. 또 대학은 대학을 챙겨야 되죠. 대학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장이 돼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담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야만이 그리고 그 기관이 아까 2조를 가지고 4년 동안 기반을 다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또 이게 돌아올 수 있는 이제 4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석 교수님하고 상당히 그 싸움을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그 문화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주는 20년 전부터 문화 중심 도시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 인근에 있는 문화의 전당은 광주시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20몇 년 전 광주를 문화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만 성과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는 부분들이 큰 과제가 아닌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겠는데 한 분은 예술인인 김상현 선생님께서 지금 문화의 전당권역의 창작 도시 좀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옛날부터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문화 중심 도시를 하는 만큼 시티 연구원을 우리 지역에 좀 구축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도 있었고 또 문광부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도대체 진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문승현 총장님께서 그 시티 연구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선생님, 예. 네, 김상현 작가입니다. 여러 경제인과 이런 또 교수님들이 모이셨는데 저는 또 여기 특별하게 해서 특별하게 예술 분야에 해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좀 밀착되어 있거든요. 진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문화 중심 도시인데 문화 중심 도시가 아닌 도시.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특별시를 이렇게 출범을 해야 되는데 뭐가 과연 특별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의 그 말씀은 다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뭔가 정체성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많이 원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삼아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좀 거기에 문화의 옷을 입히자.
그러면 뭔가 더 특별한 어떤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 건설이랄지 아니면 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조금만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화를 입히면 정말 특별한 어떤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그 아시아문화전당권 역별 해가지고 지금 충장로 근처에가 지금 거의 이제 동공화 상태가 됐는데요.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예술 도시는 거의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장로 같은 경우 거의 한 40% 정도가 지금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실제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광주권하고는 굉장히 차별되게 상당히 좀 거리감 있게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강주의 예술가나 문화들이 경쟁력이 사실 떨어져가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별하게 너무 이제 차별화가 돼서는데 그걸 좀 더 이제 구축을 하고 좀 문화를 높이려면 좀 이제 시에서도 정말 이제 어떤 좋은 인재를 끌어모으고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 충당권역에 이제 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국제 예술가들과 광주 예술가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예술가들을 데려다가 뭐 1년, 2년, 5년 이렇게 상주를 시켜서 예술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시민들하고 같이 창작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화 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광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관계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든다 어떤 그런 개념보다 어떤 인재들이 이쪽으로 모여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여기는 경제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예술가가 국제적인 예술가 한 명이 거의 그 한 500명 정도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예술가가 가난하고 뭐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화의 어떤 경제가 더 이렇게 발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그 국제 그 플랫폼, 아시아 플랫폼, 국제 문화 예술 아시아 플랫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수장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지 미술을 수장하는, 그 소장해서 어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관광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조금 이따가 이제 문승현 교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플랫폼 역할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소장고 그 부분들 두 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책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가 문화수도라는 이제 명칭을 단 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뭐 횟수로 뭐 따지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저는 이제 개선하기 절차를 뭐 사실은 이제 먼 시간이 지났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제 생각은 해요. 그 결과로. 그런데 과연 그 아시아문화전당이 그 우리 광주에 갑자기 제가 예술을 산업화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시아문화전당과 나란히 갈 수 있는 시티 연구원 이미 추진을 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까지 다 승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산에 해수부 가는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우리가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 필요성을 그 계속해서 설득해 나간다면은 이 문화기술연구소의 그 사실은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포함을 해서 좀 다시 우리가 한번 좀 내세울 수 있는 충분한 그 인프라도 돼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그
문화기술연구소라는 게 그 광주과학위원 안에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광주과학위원 안에 있지만은 그 문공부의 그 굉장히 강력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지금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미 지금 나주에 혁신도시에 와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문화 관련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남구에 문화산업정보진흥원이 있고요. 물론 이제 ACC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센터 이런 그 문화 관련된 또는 그 문화를 또 문화기술을 산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따로따로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그 지역의 어떤 그 문화 산업적인 그런 그 영역으로까지 좀 확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미 지금 추진했던 사업이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다시 그 중요성을 부각한다면은 광주를 좀 진정한 그 문화 수도로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AI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많은 부분의 문화기술이 이 AI와 연계된다면은 지금 다른 지금 그 K컬처하고 비슷하거나 훨씬 더 그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로 그 세계화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자산을 한번 다시 통합해서 문화 산업으로 한번 다시 좀 일으켜 보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한번 문화기술연구소 제가 이번에는 이제 그 이름을 문화창조연구원이라고 조금 이제 바꿔봤는데 이제 그런 한번 노력도 한번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알기에 지금 당선자도 과거에 이 작업을 정부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 자료는 딱 마지막에 조영필 씨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토론으로 김인환 박사님, 가장 유명하신 분들, 인기가 많으신 분들을 마지막에 배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김인환 선생님께서는 시민 참여의 사회 안전망 구축,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 오셨는데 최근 5월 달에 WHO에서 특히 기후 재난을 비롯해서 워낙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WHO에 관여한 학자분들이 WHO가 비상을 선포를 해야 될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 옛날 코로나 때 그런 거 비상을 선포를 해서 한 3, 4년 동안 WTO 각국이 대책을 세웠는데 그만큼 허술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특히 그래서 김인환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 발전, 뭐 지역 개발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데, 저야 뭐 사회과학을 사람이라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이제 재난 사고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뭐 건설 관련된 사고들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기후 그 폭우로 도시가 상당히 많이 침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요즘은 복합재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도 되고 우리 광주 전남이 앞으로 산업도 발전하지만 안전한 도시
생명과 재산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고가 아시다시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요, 재난 사고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 체계상 많은 부분들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소방, 경찰, 또 산업안전공단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다들 각기 흩어져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가 통합되면서 도시형 재난과 농촌 어촌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논의한 AI 반도체 뭐 이런 첨단 산업 관련된 재난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책 목표는 시민 참여형 재난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또 예방 중심 안전 도시를 실현하고 통합적 안전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도 이제 시민 안전원 같은 통합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 안전원의 어떤 원칙들은 전문성, 독립성, 시민 참여, 현장성, 예방성, 지속 가능성으로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문건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시민안전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 단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 지역 단위 안전망은 재난의 현장의 모니터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동단위 안전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시민 안전신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시민안전원에서는 안전정책 연구평가, 안전정보 통합관리, 산업시설 안전지원, 기후위기 대응 복합재난연구, 시민안전교육훈련을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원을 일단 구상을 해봤습니다. 조직의 위상으로는 광주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이게 설립을 할 필요가 있었고, 왜냐하면 부처 안에 넣는 건 현재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안전총괄과라든가 재난안전상황실 이런 것들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이 기관이 중앙정부의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면 효과적으로 지역의 재난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기 안에는 정책 연구 파트, 안전관리 파트, 시민 안전교육 파트, 데이터 센터, 이런 안전관리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형 재난안전망 플랫폼 구축은 제가 이제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면 근자열 원자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안전하고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이런 지역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 때 지역에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지역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민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한번 새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약속돼 있는 발표해 주실 분들 발표를 거의 들어갔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딜레이가 됐지만은 저희들이 토론할 시간은 한 20분 정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2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딜레이가 된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마치고 저녁 식사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지금 통보를 해야 되는데 못 가실 분 계십니까? 예. 이 자리에는 오늘 토론의 소식을 어떻게 듣고 이렇게 동참해 주신 저희 미래비전 회원 한 분이 계십니다. 오셔가지고 혹시 소회 이런 거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 예. 소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못했던 말씀이나 혹은 토론이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은 나머지 20분 동안 그런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인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김정빈 교수가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전혀 참여를 못하고 오늘이야 이제 마지막 대전환 계획을 위한 길을 이제 묻는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와봤었는데 여기 발표하신 분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 교통망 가운데서 우리 지금 현재 기존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자는 그 안은 굉장히 좋은 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빨리 인수위 측에다 빨리 알려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서 그걸 유지를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수소 기술원을 빨리 그것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어버리면 그 시도로 가버리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소 기술 연구원도 우리가 잽싸게 가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침에 전덕영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병원 관계를 보성 그런 데다가 보성장의 중심부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게 나오게 됐냐면은 목포에서 제가 목포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도 상당히 것이가 굉장히 요구가 강했고 또 섬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병원에 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보성까지 온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고 또 순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에서는 좀 가깝기 때문에 또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순천하고 그래서 목포 그래서 나눠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순천에서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목포에서 목포지구로 통하는 사람이 많고 도시 인근에다가 결국 병원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화순 전대병원이 왜 왔습니까? 화순은 전라남도의 가장 중심부고 광주 전대병원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순으로 전대병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학병원을 각각 나눠서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존에 어떤 것을 또 새로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절감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고 또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 건이 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간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환 선생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안전망을 빨리 구축을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사람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장 뭐가 중요할까?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목숨과 관련된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미래비전 회원 한 분이
계시고 미래 비전은 이렇게 남성들만 모이는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남성들만 다 앉아 계셔가지고 조금 좀 그러네요. 유일하니 홍일점으로 계시는 저희 회원님이신 이순희 선생님께서 토론 지켜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 좋겠습니다. 이순희 선생님은 또 별도로 직업을 가지시면서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행정학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명을 해서 이나연 박사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은 출판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문학적인 관점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런 이과 계통이나 경제개발 이런 분야는 정말 생소해서 이렇게 좋은 공론장이 열렸기 때문에 저도 이런 기회를 빌어서 공부하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도 어떤 새로운 용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회 문제는 결국 또 경제 문제와 또 떨어져서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기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저희 관련 동료들과의 공론장에서도 또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 필요하다면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깜빡했네요. 저희 자료집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또 전공하셨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신 부분이 이제 K-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이 광주 이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광주, 전남 그러면은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만큼 산업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테마다 해서 언젠가 그런 발표회도 갖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전덕영 선생님의 그 분야는 전덕영 선생님 전공 분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써놓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번이나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그 식품학도 하고 또 생물공학도 하고 또 대학에서 또 식품관련학과에서 40년 동안 또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K33쪽인가 어디 있습니다. 광주 전남 또는 전남 광주 K-푸드 바이오 밸리 그걸 한번 육성을 해보자 그런 그 내용을 썼어요. 우리 지역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식품 미향 아닙니까? 미향. 그래서 또 제주들이 많아요. 거기 식품에 관련되는 그런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뭐 여러 분 계십니다. 18분이나 계셔요. 전국적으로 한 8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또 먹거리에 있어서는 뭐 완전히 뭐 수산물 또 농산물, 임산물 뭐 많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AI 또 반도체, 자동차 또 드론 이런 산업도 발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또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원료가 또 많이 풍부하고 바다에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서 K-푸드 2.0 그런 그 산업을 좀 발전시켜서 특히 서남해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K-푸드 밸리를 만들면 어쩐가 그런 그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메디푸드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식품이 지금 K-푸드 한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그런 그 전통 식품들을 외국에 알리는 것이 이제 일단 K-푸드 한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2.0은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고령 친화 식품이라든지 또는 맞춤형 영양이 있어요. 당뇨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바로 DNA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맞춤형 영양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정밀 영양,
내지는 대체 단백질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산업을 발달시키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런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달시키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은 시장 직속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런 그 전략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장이 그 헤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출발해야지 안 그러면은 늦게 돼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만은 그런 부분을 거기다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시장님께서 그 아까 병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병원은 목포에도 있고 또 순천에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보다도 거의 2.5배, 3배 정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동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의과대학만 이제 행정도시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리 와도 돼요. 의과대학이. 의과대학이 사실은 뭐 다른데 반드시 대학 본부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그 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의 뜻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행정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길이 만들어지고 뭐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로도 현대화되고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신안도 중요하지만은 저쪽에 뭐 검은도라든지 아래쪽에 고흥 아래쪽에 뭐 진도 아래쪽에 다 많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성 장흥 그쪽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고 그것은 거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만약에 사람들이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폐기처분 되는 것이죠. 다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제 오늘 토론을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그런 순간인데 몇 분 의견 이렇게 더 듣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전부터 제가 한 5년, 4, 5년 전부터 그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여기서도 제가 발표했던 데가 출력상황 공동 접속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5배, 6배까지 더 개통을 늘리지 않고 쓸 수 있다.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계속 안 듣고 있다. 제가 이제 대통령께 직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요거 얘기를 해가지고 기후부의 국장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관하고 가장은 빼고 국장이 직접 오려면 오고 그러면 얘기하지 말자 했더니 국장이 혼자서 와서 저 얘기하고 그래서 한전의 처장이라든지 그 전체 팀이 다 찾아왔습니다. 학교로. 그래서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이제 규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바꿔서 그걸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한 12기가 정도 되니까 그게 5배 정도 되면 얼핏 계산해도 그 뭐 다 빼면 한 20기가 정도는 서울로 가는 송전선로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때도 제가 여기서 계속 발표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면 된대 안 된다. 그 한전이 계속 안 된다고 틀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 쪽에 바로 얘기해서 기후부 움직이고 한전에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은 손승광 선생님 아직 저희들이 끝내야 될 시간보다는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아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대 대전환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바꿔왔고 성공을 해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아주 대전환해야 되는 그런 우리 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행정기관을 통합하면서 모든 게 행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고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행정이 바뀌지 않았을 때도 이런 것으로 이런 사회였을까 아니면 행정이 바뀌어야만 이런 사회로 갈까 이런 걸 이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모든 정책의 큰 그 그림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권력들이 선언이 되고 진행이 되고 백업을 시키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건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세심하게 해왔던 이런 사회에서 선거를 거치게 되면 아주 판이 확 바뀌거든요. 판이 바뀌는 요 논리가 과연 정당한 건가, 검증이 됐는가? 요게 이제 저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통합을 시키면서 큰 그림으로 모아서 이걸 해라라고 몇 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거를 통하면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 광주의 전역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합의 메시지보다는 그 전에 그 체계, 행정 체계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요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요 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구가 감소되는 이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출발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보자. 그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구가 지금 매년 광주도 빠지고 있고 전남도 빠지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370만, 80만 우리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현재 인구가 이렇게 되는데 500만은 가겠다. 목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20년 후인지 뭐 이렇게 계획 세운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10차 포럼 정책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두 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 특별시 대전환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병택 선생님께서 오늘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중요한 사안은 꼭 그쪽 인수위 쪽에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현고 스님께서 종합 정리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전달할 그런 뭐 입장이 아닐 뿐더러 이렇게 굉장히 전문성이 깊으신 이제 회원님들께서 내놓은 아닌데, 제가 뭐 코멘트하기는 조금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당선인하고 이렇게 좀 오랜 기간 토론하고 이러면서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 또,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은 우리가 이 공학에서 보면 단위 공정이거든요. 단위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보면 단위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단위 공정보다는 그 단위 공정을 어떻게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올릴 건가가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특별시로 보면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시민들이 행복할 건가, 예. 이런 화두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여기 남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잘 먹을 거냐, 잘 살 거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 비전에서 앞으로 이걸 계속 하신다면 이 단위 공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하나 올라가 가지고 더 큰 그 시각에서 우리 시가 잘 살려면, 그러니까 잘 먹고 살려면 이렇게 어떻게 우선순위,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가끔 당선인이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건 또 다른, 아까 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또 이것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올라가서 우리가 시장이면 뭘 할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런 논의도 좀 해보셔가지고 오히려 그걸 얘기하는 게 더 먹힐 것 같아요. 이런 단위 공정은, 단위 사업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제한된 것도 많고, 막 아까 이미 뭐 협의하고 계신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요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올가나이즈하는, 코디네이트하는 뭐 그런 작업을 조금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이제
제가 한 경험이에요. 근데 지역 발전이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할 때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평, 불만으로 봐요.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견들이 지역에 국한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기주의로 받아들여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대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광주 전남을 넘어선 그 무엇이어야 돼요. 아, 그 동네도 좋고 우리나라 전체에도 도움이 되겠네? 이 두 가지예요. 문제 중심 해결 접근 방법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템플스테이를 하려고 하고 불교문화 산업지원센터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불교문화 컨텐츠 진흥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때 정부 부서 경제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랬어요. 근데 내가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 예산실장이 누구냐면 임상규예요. 그 문서 주면서 당신이 이걸 예산 반영을 안 하면 직무유기야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꽂혀갖고 저녁에 잠 못 잤대요. 그래야 하루 이틀 후에 나보고 들어오라고 그래. 나는 세상에 저런 중도 있나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 사업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불교문화 콘텐츠 진흥원을 하려고 하니까 1년에 200억씩 10년간 2천억을 지원하도록 합의해가지고 정관 만들고 있는데 해방 노는 사람이 있어요. 내부에서 해방을 놔요.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부에서. 우리도 어쩌면 지역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안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해도 그 꼭 이상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꼭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의 목적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불교문화 컨텐츠 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 받아다 198억 갖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놔도 그것을 문화산업 디자인을 할 만한 그 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단 내에. 그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조계종 연수원 됐습니다. 불교문화 산업지원센터가 시장 불교가 갖는 산업적 그 역사자원을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 갖다는 거 다 뭐 만들고 뭐 하면 이 지역에 그거를 끌고 갈 만한 인력이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도 누군가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문제는 그보다 높은 단계의 무엇 방향 제시를 해갖고 거기서 그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게 해야 되는 거지 문제에 집착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 제 뼈아픈 경험이기도 하고 성공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그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저기 가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코멘트 할 수 있는 분 1, 2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셔요? 없으시면은 이쪽에 오셔서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식당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앉는 분들 앉으시고